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가수 홍진영 씨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죠. 이에 관련해서 법적인 정보를 알려주실 김경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빛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민형사는 물론 가사, 행정, 군사재판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노무사님과 같이 하는데 변호사가 아니라 변노사 해서 변노사TV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사 출신 가수로 알려진 홍진영 씨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 이 홍진영 씨가 2009년에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이 논문이 다른 논문하고 일치해가지고 이 표절률이 무려 74%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홍진영 씨 소속사 측은 이 논문은 홍진영 씨의 창작물이고 표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혀가지고 논란이 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홍진영 씨는 욕심이 과했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석사는 물론 박사 학위까지 모두 반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문을 표절했을 경우에 어떤 법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선 저작권법과 형법 위반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법 위반 혐의 일단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논문을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사람이 자기의 실명이나 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으로 보면은 이 교수님들의 논문 심사를 업무로 볼 수 있는데 이 표절 자체를 위계로 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표절을 해서 나쁜 짓을 했다를 넘어서가지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논문을 표절한 것이 맞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죠? 형사처벌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홍진영님의 경우는 논문 심사가 2009년에 이뤄졌어요. 그래서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가지고 현재 형사처벌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2019년에 또 안타깝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또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기도 좀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보도를 했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아까 표절률이 74%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표절률을 가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표절률을 치면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이 카피킬러라는 거 나옵니다. 일정 어절 이상의 기존의 책이나 논문과 겹치는 경우에 표절 분량이 몇 %인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기준은 한 문장 내 6어절 이상 일치시 표절로 인식하고 있고 인용 및 출처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카피킬러에서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면 아무리 인용 출처를 남겼다 하더라도 표절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는 거니까 이 부호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인용을 제대로 했다고 할지라도 좀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네요. 인용 출처 표시했더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다른 언론 보도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 홍진영 씨가 논문에 썼던 그 인용 방식은 인용 부호를 좀 이상하게 썼다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이 표절에 대해서 홍진영 씨 측은 이 논문 검증 방식에 이 시기적인 오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시기적인 오류 살짝 이해가 되지 않는데 논문 표절을 검사하는 거 검토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과거랑 현재가 좀 달라졌나요?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이제 홍진영 씨는 논문을 제출했다는 거죠. 논문도 전자화되면서 수많은 논문들을 기초로 기존 논문들과 겹치는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에 6단어 이상 연쇄 표절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카피킬러는 6어절이 겹치면 표절로 인식하는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을 보면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표절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핵심 단어가 3개 이상이 같으면 표절일 수 있다는 기준도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카피킬러라는 것도 그냥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을 제대로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 부호 자체가 달리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다른 곳에서 인용해왔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홍진영 씨 논문도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참고 문헌에 인용 자료 제목만 달아놓고 그 문장 안에서는 좀 제대로 표시가 안 된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인용 그리고 표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표절이란 원 저자의 문헌 사용 허락과 무관하게
타인의 문헌에서 아이디어의 표현을 인용 처리 없이 가지고 와서 마치 자신의 생각처럼 인용 부호 없이 작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서 인용이란 원 저작자나 출처를 남기고 그 원 저작자의 표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으로 표절률을 잡는 경우에는 단순히 출처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용 부호나 예를 들어 쌍따옴표, 들여쓰기 이런 것을 해주어야 표절로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논문에 네. 아예 다른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쵸. 가져와도 되는데 가져왔으면 가져왔다고 제대로 인용 표시를 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 건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표시하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논문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네. 만약에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용에 대해서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인용을 하였더라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각주로 이거는 원저자가 누구이며 어느 논문에서 어느 책에서 인용을 하여서 가지고 왔다. 그걸 명확하게 표시해서 쌍따옴표라든지 들여쓰기 명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홍진영 씨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 이 김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요. 저희 쾌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